세계의 절반, 여성들이 말하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스로 소개하라 해가지고요. 세번도서관 회원이고 환경운동연합 회원입니다. 준진수입니다. 그럼 앉아서 할게요. 네. 저는 기후위기 전문가는 아니고요. 오늘 이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후위기하고 요즘 이런 거를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고요. 오늘 할 주제가요, 기후위기, 문제인식과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제목을 기후위기는 인류위기, 자본주의가 주범이다.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지금 인류위기에다가 자본주의가 주범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결론 났네요. 집에 갑시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가지 주제로 소제목으로 다시 이제 정해봤는데요. 지구의 생태위기,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와 환경 파괴, 현행 유지와 녹색 자본주의, 기후 말고 체제 변화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까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자본주의 경제와 환경 파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70년대쯤에 박정희 시절에 자본주의 경제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다 경제 성장 덕분이잖아 하면서 환경쯤이야 희생해도 되지. 이렇게 늘 들어오면서 자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인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피스 설문조사에서 기후위기 극복이 경제 성장하고 이제 어떤 그 관련이 있느냐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 극복이다. 대부분의 80% 정도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바로 자본주의 그 시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의 생태 위기를 살펴보면서 자본주의와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게 모두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54일에 역대 최장 장마도 최고 길었고요. 홍수, 태풍, 낙동강 보, 상류 두기 붕괴됐었죠. 특히 우리가 이제 대구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보를 열으라고 계속 했는데도 녹조가 이렇게 끼고 하는데도 계속 안 열고 있다가 결국은 자연이 복수를 한다. 예, 옛날에 프리드리히 그 엥겔스가 자연이 복수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이 38도,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가 38도 돼도 허걱하는데 북극은 빙하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빙하가 막 다 녹아내리고 그러면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이 되겠죠. 그럼 저지대가 물에 침수되겠죠, 그죠? 남극 빙벽은 또 막 계속 후퇴하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고요. 호주는 7개월 동안 산불이 났었죠. 가뭄, 폭염, 메뚜기, 모기, 벌레 들끓고 코로나, 사스, 에볼라, 전염병. 올해 장마랑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 마스크도 끼셔야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코로나 검사한다고 119 실려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요. 무려 우리 돈으로 얼마 들었게요? 4천만 원 들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벌써 의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상품화됐는,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덮친 그 폭우를 동반한 태풍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100m 달리기 막 하셨죠? 체력장 할 때. 그때 몇 초 정도 나왔어요? 13초? 상당히 빠르시네요. 네. 그런데 1초 만에 거기까지 도달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거죠. 째깍할 때 100m 쳐. 그게 바로 필리핀에서 13년도에 일어났던 태풍입니다. 이제 슈퍼 태풍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태풍이 이제 해수 온도가 31도가 되면 1도 올라갈 때마다 수증기가 7%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증기가 많으니까 강력한 태풍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해수 온도 31도가 되면 방금 말한 그런 이 정도면 철탑 같은 것도 다 무너뜨린답니다. 그런 이제 태풍이 슈퍼 태풍이 오게 되는데 올해 한반도에도 세 가지나 왔었죠. 그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태풍들이 이건 뭐 아마 일상이 될 겁니다. 더 강력하게, 더 빠르게 올 거고요. 더 자주 올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필리핀에 그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이게 점점 북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도가.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이제 곧 이런 게 이제 들이닥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는요, 12,000명의 사상자가 생겼고요. 그 당시에 43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태풍이 와도 우리 집은 끄떡 없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 나라에서 몇백만 명이나 이재민이 생긴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일상이 된다는 거죠. 태풍이 마이삭이 울릉도의 그 방파제 이거 부서진 건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해상 구조물 보이시죠? 이게 그 테트리스 모양으로 된 거요. 네, 이게 바람이 초속이 45m 이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동굴에 해상 구조물 울릉도입니다. 이게 올라온 거 턱 가로막고 있죠. 얼마나 바람이 세고 그 했으면 이게 이까지 와서 막았겠습니까? 근데 아직 이 뉴스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이 아니거든요.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주 산불 7개월 동안 있었고요. 우주에서 그 위성 사진입니다. 거의 그 남한의 전체 면적하고 같다고 그러네요. 이러니까 당연히 가뭄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온실가스인 뭐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거워가지고 제가 책 표지만 제가 왔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이런 분이라든가 이 책에 나오는 포스트 분도 자본주의가 죽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목처럼 정말 이게 주제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1만 년 동안에 그 빙하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간빙기 됐다 이렇게 했는데 많아봤자 4, 5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빠른 마지막 빙하기에서 가장 빠른 온난화 속도가 10,000년 걸렸다 하거든요. 보통 이제 10만 년 단위로 오락내락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280 ppm 정도 되는데요, 농도가. 근데 현재는 413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냥 팍 올라가 버린 거죠. 요게 바로 언제냐면은 100년 동안입니다. 그 속도가 그러니까 25배나 빠른 거죠. 그 25배 빠르다는 말은 우리가 고속도로 다닐 때 시속 100km로 달리잖아요. 2,500km로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미친 거죠. 팍! 지금 우리가 그게 뭐 홍수 좀 낮지, 좀 덥지,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그 자본세라고 하는데 지금 현 인류가 사는 시대를요.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벌써 1도가 상승했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0.5도를 넘기면 정말 곤란하다. 끝으로 치닫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PCC에서도 0.5도, 1.5도 특별 보고서라 해가지고 0.5도 앞으로 남았다. 요거 넘기지 말자.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학적인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슈퍼 태풍이 온다거나 뭐 이거는 온난화를 계속 가속하는 그 대목임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해수면은 지금 평균 6cm 정도 올라갔는데요. 제주도는 22cm 상승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위도가 좀 높기 때문에 훨씬 빨리 2배 이상, 3배 정도 빠르게 침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를 보면은 만년 동안 이렇게 4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요, 2100년도거든요. 금색이 말이죠. 말에는 얼마 정도 되냐? 그냥 이대로 변화 없이 그냥 쭉 간다. 그러면 3도 이상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간 활동에 의해가 산업화 활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두드러지는 생태 파괴는 그 옛날하고 뭐가 다르냐. 과거에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에서도 생태 위기가 왔었고요. 거기도 결국 그래서 망하게 됐잖아요. 멸망하게 됐는데 인류가 지구상의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00년도만 해도 14%밖에 점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100년 사이에 77%가 지금 다 땅을 인류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숲을 훼손하고 막 도시화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거기 있는 야생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동물에 얹혀있던 바이러스는 아이고 나도 덥다 살자 이러면서 막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코로나가 백신 개발을 한다 치료제를 만든다 이래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본 원인은 가만 덮어두고 백신만 맞으면 다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근본 원인이 뭐냐? 방금 말한 대로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체제 때문이다. 이 체제 때문에 77%나 다 깎아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 걔네들이 당연히 나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더 빠르게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핵발전이라든지 거대한 댐이라든지 아주 무서운 그 기계들 그런 거 많죠. 그런 것 때문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분별 없는 세계화 세계 다 통일돼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죠.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현 시대는 생태 파괴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벌써 제주도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 한라산의 전나무 일종인데요. 구상나무가 벌써 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곰도 마찬가지죠. 갈 데가 없죠. 계속 이제 피하고 가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30년,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10년이 있으면은 종이 50%의 종의 멸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괜찮겠습니까? 다른 종 다 죽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존 벨라미 포스트의 9가지 행성 경계가 벌써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9가지를 살펴보면 이제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벌써 임계에 도달했다. 이게 벌써 10년 전 책이거든요. 그때 벌써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10년이 지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살펴보면 이제 해양의 산성화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바다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성이 되면은 조개 껍질을 만드는 그 산호라든가 껍질이 필요한 생물들 있죠. 껍질을 못 만들게 됩니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산호가 죽고 그런 게 죽으면 다른 생물들도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또 올라가게 되면 갯녹음이라 그래서 조류라든가 미역 이런 계통들 있죠.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던 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에 다 죽게 되죠. 그러면 죽으면은 또 이산탄소 더 많이 나오게 되죠. 바다는 썩게 되죠.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층권 오존의 소진. 옛날에 그 냉매제 같은 거 있죠. CFC. 그게 하늘 올라가서 성층권에 그 오존층이 있는데 이걸 막으면 자외선이 막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구멍이 이제 자꾸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큼은 참 어떻게 협조를 잘 했는지 그 협약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거 막자. 이거 이제 구멍 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냉매제는 이제 취소하고 대체제로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수소 불화탄소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구멍은 더 이상 많이 커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는 그 열 저장 능력이 이산화탄소보다 4,000배에서 10,000배 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년 정도만 더 지나면은요.
그 6년 동안에 이산화탄소 배출했는 양만큼 맞먹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구에서 모든 만들어내는 그 자본주의 시대에 만들어내는 모든 화학약품들 이게 그냥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냥 내 살을 내가 뜯어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지구를 뜯어먹으니까 지구한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반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물 지구화학적 흐름의 경계에서 질소 이거는 이제 질소가 비료로 주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 비료를 우리가 이제 뭐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비료를 엄청 뿌리게 되고 살충제 이런 거 뿌리는데 비료를 뿌리다 보면 흡수하는 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어디 갔겠습니까? 다 토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비가 오면 대수청으로 가서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그게 바다의 영양분이 됩니다. 부영양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먹는 게 아니고 플랑크톤이 막 이상 증식해서 적조 현상이 막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하게 돼가지고 멕시코만 같은 경우에 아주 미시시피 강 받는 아주 큰 그 유역이죠. 거기에는 데드존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닥이 우리 낙동강 보호 개방 안 해가지고 썩는 것처럼 산소가 없으니까 물이 다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존이라 하거든요. 세계에는 곳곳에 그런 데드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다도 썩고 강물도 썩고 지하수도 썩고 좀 있으면 이제 인간도 썩고 썩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대책을 강구하자고 지금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 지구적 담수 이용, 토지 이용의 변화. 아까도 말했지만 토지 이용을 숲을 다 파괴하고 거대한 농축산을 해가지고 그게 단일 경작, 플랜테이션을 막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말할 것도 없고요. 벌써 종의 멸종이 슬슬 오고 있잖아, 그죠? 에어로졸의 대기 누적, 대기 오염인 거죠. 올해는 조용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놀라가지고 뭐 생활 겨를도 없었죠. 미세먼지 작년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다 잊어버렸었죠. 미세먼지는 이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혈액 속에 흡수되어서 온몸을 돌아다니고 발암물질로까지도 된다고 하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학적 오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나오게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이런 우리가 오로지 성장해야지만 된다. 이런 경제 성장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지구의 시스템을 이제 그 지구 시스템을 균열을 보면요.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가 침수가 되겠죠. 그래서 해발 5m에 4억 명 정도가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2도가 상승하면은 7억 명의 난민이 발생한답니다. 7억 명요.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인구가? 78억 정도 됩니다. 근데 금세기 말 되면요. 거의 뭐 1억씩 증가돼 가지고요. 100억에 돌파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7억이면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수청, 지하수, 큰 지하수 같은 게 2050년 정도면 30년 남았네요. 3분의 2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답니다. 우리 집 아파트는 뭐 수도틀 잘 나오던데? 뭐 이러잖아요. 세계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물 부족이라는 게 꼭 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게 물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량이 없잖아요. 다 수입하죠. 그 식량을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물은 우리가 식량을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수입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곡물 상출량이 감소인데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도가 높으면 광합성 잘 돼갖고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31도가 넘어가면요. 광합성 양보다 호흡량이 더 많아집니다. 허걱거리는 거죠. 그러면 곡물 산출량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심각한데요. 미세 플라스틱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뭐 물벼룩 안에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예, 그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겠죠. 그러면 거기서 DNA를 변형시키고 쌓이면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뒤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예. 화학 합성물질, 다이옥신, 중금속, 농약, 뭐 입이 아플 정도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8만 가지 중에서 이 그 화학약품이 엄청 많습니다. 8만 가지 중에 5가지만 규제 대상이 되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어떤 북극에 가서 바닷물을 떠도요. 다이옥신이 다 나온답니다. 농약도 나오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수면 변화 예상치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해발, 서울이 해발 얼마일까요? 네, 오늘 뭐 과학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38도 정도 됩니다. 38cm입니다. 해수면으로부터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옆으로 쭉 가보면은요, 마이애미까지 물이 잠겼네요. 예, 침수 예상 도시입니다. 우리도 요게 언제냐 하니까 딱 내려가 보니까 2050년이네요. 예,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1m는 지금 침수 예상인데 쭉 내려가면요, 2100년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거든요. 2100년 되면은 1m 올라 상승한다니까, 뭐, 아니, 지금 물에 잠기기 전에 우리도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수청 고갈인데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게 뭐같이 생겼습니까? 보이십니까? 이거. 네, 이게 뭐냐면요, 선착장입니다. 과거에. 근데 요 밑에 사람들 보이세요? 선착장 밑에 사람들이 뭐 그늘에 막 있죠. 옛날에는 강 수면 위까지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슉 내려가서 새로운 선착장이 만들어졌어요. 이만큼 대수청이 고갈되면 강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 농사 지려면 물을 퍼부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큐를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석유 회사 있죠. 석유 회사가 시추를 하잖아요. 석유를 시추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물을 시추합니다. 그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럼 대수청이니까 엄청나게 깊이까지 이제 시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이든 뭐든 무조건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본이 들어가면 그 시추하는 방법으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분수대 같은 거 있죠. 이걸로 이제 삥 돌아가면서 물을 계속 줘요. 그래서 알팔파도 키우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소득을 이제 수출을 해서 돈 잘 벌어가지고는 이윤을 챙겨갖고 떠나요, 딴 데로. 그럼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수청 다 빨아먹어보고 농사 못 짓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됐냐 보니까요. 땅이 수 킬로미터나 무슨 해령처럼 쩍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땅이 공동화 생겨 푹 꺼지는 건 당연하고요. 완전 쭉 갈라져 있는 거 보고 이야 이건 뭐 지진보다 더하네. 이렇게 심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있는 곳이면 사막도 간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요. 이윤이 있는 곳이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에 뭐 펀자브라든지 멕시코시티, 케이프타운 이런 데는 벌써 대수청이 많이 고갈이 되고 있고요. 북극이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겠죠. 녹으면 보통 이제 그 바다 얼음이 반사율이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오면 반사를 한 90%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녹고 없으니까 반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온난화는 지속되겠죠. 온난화가 되게 되면 증폭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제트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화가 되는데 극한 날씨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온이 또 2도만 상승을 하면요. 북극권 해안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이제 얼음층인데 이게 여름에는 이제 잔디 같은 게 막 자라요, 풀이. 그리고 겨울 되면 그대로 그냥 얼음층에 갇힙니다. 계속 반복을 하게 됐죠. 그 말은 뭐냐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바로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얘가 매몰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녹으면서 다 튀어나오면요.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메탄이 방출되고요. 이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더 그 그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통제불능이 됩니다. 회복 불가능하죠. 인간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식물 종도 다 죽고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게 됐죠. 지금까지 고대부터 5번의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공룡 다 멸종된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멸종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그거. 이 인류 절멸의 생태 변화의 근본 원인은 또다시 말하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다. 정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막 폭포처럼 녹아내리더라고. 폭포처럼. 그리고 다 녹아내리고 이 얘가 갈 데가 지금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근데 설마 아직도 자본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아직도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기온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편서풍 지역이 있고요. 위엔 극지방이 있는데 기온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온도차가 아주 크게 생겨야지 제트 기류라는 게 있는데 바람이 쌩하고 상공에서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10km 위에서. 그렇게 되면 마치 에어커튼처럼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찬바람이 안 내려오게 돼요. 근데 온난화가 되면서 별 온도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불구불하게 제트 기류가 느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오래 머물게 돼요, 기온이. 오래 머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고기압이 오래 머물면 이게 이제 가뭄이 되고, 거기다 산불이 나고, 식량 생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게 되고, 또 저기압이 오래 머물면 그게 홍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해에 여기 한국이 지금 찬 기온이 쫙 내려와가 있는데, 제트 기류가 남하해가지고, 지구온난화로 가는데 왜 이렇게 추워? 그러면서 트럼프가 옛날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미국에서 막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10도 이상 내려가고 영하 이렇게 내려가고 난리가 났다고. 근데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거든요. 제트기류.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러시아에서 이 이제 제트기류가 느려져가지고 그 밀 생산이 안 됐어요. 가뭄에 2100년도, 2010년도쯤일 겁니다. 그래 밀 생산이 안 돼서 곡물 수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곡물 값이 막 60% 이상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밀을 누가 주로 사 먹냐면 아랍에 있는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수입해서 먹었는데 특히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해 시리아도 가뭄이 들어서 이 농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런데 수입까지 안 되니까 막 그 곡식 때문에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러시아가 이제 폭염 사망자만 해도 5만 5천 명이고요. 파키스탄은 홍수 사망자가 이제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 수출이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시리아가 난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전이 생기게 됐죠. 이 내전의 원인도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식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내전이 생기게 되고 뭐 IS도 막 나타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식량 위기가 정말 국가 안보 위기고 난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어린이 기억나십니까? 예, 어느 해에 해변에 엎어져 갖고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터키 해안에서 3살배기 난민 숨진 채 발견. 시리아 난민이 그 당시에 몇 명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주도에 뭐 작년인가 얼마 전에 난민이 뭐 온다 해서 뭐 안 된다 하고 막 싸우고 했는데 그것 때 몇 명 안 됐거든요. 이 시리아 난민은 4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식량 위기로. 근데 심각하죠. 400만 명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그 네이처 논문에 보면요.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식량 생산이 온도가 2도만 상승을 해도 3억 5천만 명이 난민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지금 이 400만 명으로 영국에서 난민 못 받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는데 3억 5천만 명이면 이거 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에서 3억 5천만 명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식량 위기가 와요. 우리도 어디로 피난 가야 될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점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요. 뭐 좀 더 보면 참으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요. 북반구의 여름철 평균 기온 그 분포를 보면요. 80년도까지는 이제 매우 더운 정도가 아마 한 0.1% 정도 전교 분포에서 그렇다면은 점점 더 극한 날씨가 지금 2015년도 이게 그래프거든요. 매우 더움이 그 전 이 그래프에 비해서 145배나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날씨가 계속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막 한여름에 뭐
40도 정도 기온 되는 게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폭염이 계속 뭐 2달 동안 된다. 정말 힘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그러면 당장 지금부터 온실가스 제로 완전히 하나도 배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괜찮아질라냐? 아니요. 지금 한 개도 배출하지 않아도요. 20, 30년 동안 계속 상승 기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오에 12시가 되면은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내리쬐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언제 제일 덥습니까? 2시 돼야지 데워지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이미 방출된 것도 시간이 더 지나야 그게 20, 30년이랍니다. 그래서 20, 30년 뒤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기온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0.5도를 더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큰일 난다. 뭐 이런 결론이 나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와 환경 파괴.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오늘 수업 다 했습니다.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 체제가 과연 계속 유지되는 게 좋은 건가? 그런 거죠. 현행 유지를 하는 거는 결국 행성 파괴에 이르는 길이다. 해서 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 본성에 있구나. 그건 지구적 재앙의 길이다. 해서 인류의 생태 발자국을 제한해야 된다. 특히 누구 거?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나라. 우린 지금 별로 안 부유하죠. 이제 뭐 차도 없잖아, 그죠? 걸어 다니시죠? 자전거 타죠? 예, 아니면 지하철 타고 다니시잖아요. 다 합니다, 제가. 예, 그리고 막 밥도 지금 2끼밖에 못 드시잖아요. 식량도 부족한 라면 먹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예, 그렇게 지금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생태 발자국을 제한해야 된다, 뭐 고마 쓰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우 이제 자동차 안 타고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가야 되겠다, 막 이래 다 양심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보다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고 매일 뭐 비행기 타고 막 여행 다니고 그죠?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막 이런 분들께서 진짜 정의로운 전환, 혀도 안 돌아가라네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독성화학, 합성화학 물질, 핵에너지, 거대한 댐 등 이런 환경에 가장 파괴적인 기술을 조장해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막 버리잖아요. 막 먹고 쓰고 버리고 버리는 그 폐기물을 최소한 흡수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흡수하는 능력이 이제 막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도꼭지로서의 환경, 자원 공급이 지구로부터 계속 이제 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만화 영화를 봤는데 은하철도 999 이런 거 아세요? 같은 세대인가요? 반갑습니다. 은하철도 999를 제가 볼 때 뭐 왜 그 다른 행성에서 지구의 흙을 막 파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의 흙을 왜 파가지? 그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화성에 가가지고 다른 자원을 지금 은하철도 999처럼 파와야 될 그런 형편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폐기물 이제 어디 버립니까? 여러분 집 앞에 버릴 거예요? 지금 서울에도 쓰레기를 못 버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서로 막 하지 마라, 뭐 우리 집 앞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다 자기 집 앞에 하지 말래요. 그럼 어디 버린 겁니까? 그 아침에 딱 나오면은 아파트 앞에 쓰레기 탁 버리고 가면 깨끗하고 누군가 계속 치워주니까 그런 거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그 도시인가요? 시골에 그런데 다 이렇게 파묻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사는 사람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한다. 왜? 지구가 하나니까. 2개면 말도 안 하겠어요. 고각 살면 되죠.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지켜야 된다. 허먼 델리라는 분이요.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걸 했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무제한적인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주류 환경학자나 주류 경제학자나 자본가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런 환경 문제들은 다 인간의 무지 때문이다. 너가 무식해서 그렇잖아. 타고난 탐욕의 결과다. 너 원래 욕심 많았잖아. 회사의 소유자들이 부도덕해서 도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물론 그런 분도 좀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적절한 규제가 부재해서 그래서 오는 거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현재 정치 경제의 근본적인 작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환경 파괴가 현재 우리의 생산과 분배, 그 체제의 내적 본성과 논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찾아내기가. 우리가 늘 숨쉬는 공기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본주의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본주의가 과연 뭐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의 뭐 맨날 이 뭐 공부만, 아니, 죄송합니다. 수업만 하다 보니까 이런데 별로 그 공부를 안 해서 몰랐는데요. 이제 알게 됐어요.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계속 달려야지만 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달리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자전거는요. 무한 경쟁, 끝없이 성장 이윤을 추구, 그 이윤조차도 다시 투자, 더 큰 규모로 축적을 해나가는 경제체제입니다. 또 자원과 상품, 이윤 획득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계속 사냥하고 다니고요. 저임금 생산의 이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업 상태에 상대적 잉여 인구와 노동력이 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구가 늘 예비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농 공동체, 토착 공동체들을 다 숲을 베고 해가 다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시화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 대도시로 농촌에는 다 글로 이제 몰리게 돼요. 우리도 60년대 그랬잖아요. 농촌이 다 망하고 돈 못 버니까 다 도시 가서 도시 빈민가 가해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오늘 무슨 날이죠? 갑자기 설명하다 보니까 전태일 열사 예 기념일이죠. 예 그래서 폐가 갈린 것 같습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전태일 열사와 같은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오늘 신문 보니까 연탄 시커멓게 해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고쳐지고 있는 겁니까? 예, 인구 증가와 빈민가는 넘치고 넘친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극복. 아까 제일 앞에 설문조사할 때 이 사람들이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경제 성장해야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이건 절대 양립 불가능하다. 기후위기가 바로 다 경제 성장 때문에 왔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 둘 다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하위 계층은 본질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예.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배출하지 않습니다. 더 절망적인 빈곤에 놓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자전거 타다가 지하철 한번 탄다고 그 기후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뭐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고 화살을 다른 데 돌려야 되죠.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다. 예.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이런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 인류의 절반가량이 아주 적은 돈으로 30억에 있는 사람들은 80억이라 치면은 30억 명이 막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아주 이렇게 빈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생상 주거, 안정된 식량, 깨끗한 식수, 의료 보장 이런 기본적인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최소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양보를 해야 되겠죠. 부유한 나라나 부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환경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있는 78억 인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골고루 갈라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식량도 지금 막 부족해가 막 난리가 났는데 어느 나라는 식량이 막 넘쳐나죠. 옥수수를 어쩝니까? 바다에 다 버립니다. 왜? 그까지 싣고 가려고 해도 돈 든다고요. 다 빠져버려. 아니면 누구 줘요? 소를 주죠. 사람을 안 주고 소를 주고 소를 키웁니다. 왜? 그 돈이 나오니까요. 오로지 이윤이죠, 이윤. 그 다음 또 어디를 줍니까? 그 옥수수를 키워가지고요. 자동차에 줍니다. 바이오 디젤 만들어가지고. 사람에 주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행 유지를 하는 이런 모델은 어쨌든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고요. 소득 수준 10%가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위 50% 되는 사람들은 10%밖에 배출 안 합니다. 누구 죄입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 오는데,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유지한다. 이 말은 체제의 꼭대기에 있는 이들에게만 소득과 부가 계속 더 많이, 더 불균등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그 더 큰 자본 축적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위 50%에 있는 분들도 사실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왜? 이런 걸 들을 기회가 없어요. 일하느라고. 이런 강의도 지금 못 오셨잖아요. 많은 분이 더 오고 싶어 하셨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새 근무하셔야 된대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래 근무하느라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못 오시죠. 시간이 있어도 피곤해서 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그래서 못 오고 또 몰라서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게 하는 거를 싫어하죠. 모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알려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기후위기 뭐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제가 잘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오로지 이런 사실을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뭔가도 할 수가 있겠죠.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독재 권력과 재력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은 단결 투쟁을 해야 된다. 단결 투쟁. 자본주의의 무한 성장은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바로 생태 파괴랑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세계 GDP 총액이요. 과거에 이제 쭉 이렇게 얼마 없이 일정하게 있다가 지금 요게 한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부터 이렇게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탄소 배출량 덩달아 쭉 가다가요. GDP 성장과 동시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인구 성장도 마찬가지. 해수면 상승률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무한 성장과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태 파괴가 코로나19 위기가 이게 이유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팽창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환경 파괴에서 칼 마르크스 자본에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직접 생산자, 즉 노동자가 발생시킨 잉여 생산물을 전유하고 이를 통해 소유자가 자본 축적, 즉 부의 축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생산은 이윤의 발생과 촉진을 목적으로 시장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물질적 형태를 취한다. 이 체제에서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직 자신들 간의 상호 경쟁과 시장의 비인격적 힘들을 통해서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자본의 축적은 과중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해서 6가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일으키게 되고 자본의 축적이요. 오르내리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증가하는 실업 그리고 반실업 예비군.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실업 문제잖아. 그죠? 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참담한 경제 공황. 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황입니다. 사실은. 막대한 비용을 사회 및 환경에 책임 전가하는 외부화. 그리고 빈곤층, 저개발국, 지구 전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책임 전가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만 해도요.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포 재련소라고 있거든요. 그게 일제시대 때를 지나서 박정희 시대 때를 지나면서 아연을 금속을 재련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풍 하면은 막 물 맑고 산 좋고 공기 좋고 깨끗한 곳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좋은 그 산골짜기에 엄청난 그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아연 재련소가 있습니다. 그게 아연을 재련하면요. 카드뮴 그리고 뭐 황산 이런 게 막 중금속들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산에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산 뒤가 다 막 누렇게 다 말라서 나무들 다 죽었고 없어요.
네, 영풍 회사가 하는 석포제련소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물도 막그 벌겋게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가 있고, 지금도, 환경운동연합에서 계속 격리 중에 있거든요. 거기서 일한 사람, 뭐, 코뼈가 옛날에 과거에 무너지고요. 미나마타병하고 이따이따이병 그런 거 아시죠? 카드뮴 중독.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일본에 있는 그 제련소를 그대로 거기 가져와서 지금 한 겁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가 어디로 갑니까? 대구로 와요. 부산으로 가요. 낙동강 물의 원료잖아요. 근데 낙동강 원수는 바꾸지 않고 근원은 덮어놓고 여기 뭐 수돗물만 뭐 자꾸 뭐 바꾸면 됩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든지 뭐 이전을 하든 뭔 수를 토론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막대한 비용을 거기는 지금 경제 뭐 몇인가요? 하여튼 10위 안에 그 회사입니다. 영풍이요. 근데 그건 나머지 다 환경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 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우리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핵발전 폐기물도 마찬가지죠. 핵발전소 폐기물 나오는 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전쟁과 제국주의를 유발하게 되고요. 수많은 개인들이 지닌 잠재력을 불구하. 지금 고3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공부가 과연 이런 공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맨날 시험 1, 2, 3, 4 그것도 찍기. 뭐 어느 나라 독일인가요? 거기는 시험 자체가 객관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답니다. 거기는 전부 주관식으로 이렇게 서술형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통해 가지고 그 이동을 통제하고 이제 잠시 그 원래 봉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인간이 잠시 산업 활동을 멈췄더니 뭐 퓨마 뭐 이런 것들도 막 다 나오고 잠시 막 세상이 막 맑아지고 너무 좋아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그거는 미세먼지가 안 나타난 거고요. 온실가스는 한 10% 정도 감소가 됐대요. 측정에 의하면. 그러면 뭡니까? 90%는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었다는 거죠. 절대 스톱된 게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거대 제약 기업들은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지금도 막 뭡니까?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어느 데서 백신 개발했다고 막 바로 선전 나오죠. 치료제 개발로 시장과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건강과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면 약 많이 사 먹고 막 건강해서 우리 오래 사는 것 같죠. 오래는 삽니다만, 살고 있습니다만, 그건 세계 평균을 내봐야 되겠죠. 근데 건강과 자본주의는 정말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햇빛 많이 쬐고, 채소, 좋은 그런 식품을 지역농, 농약 없는 거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면역력을 키워야 되죠. 모든 것은 면역력을 키워서 이런 걸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무슨 그런 방송에 봐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건 없고 전부 약선전이죠. 올해만 해도 백신 맞으라는 소리 제가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뭐가 상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백신 무슨 그걸 치료제 그걸 맞지 않으면은요. 이제 이거를 합법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게 자궁경부암 주사인 줄 알고 있어요. 백신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남녀 공히 18세까지 그걸 맞추는 거를 국회에 지금 상정해 놨거든요. 우리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해야 됩니다. 백신이 뭐 좋은지 나쁜지 알 수도 없거니와 만에 안에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가져야 되죠. 내가 맞고 싶다. 맞기 싫다. 근데 이걸 맞지 않으면은 이제 학교를 못 가게 한다든지 앞으로 뭐 그런 취업을 안 시켜준다든지 지금 미국은 그렇거든요. 그거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대 제약회사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거대 제약회사에서 어서 오세요. 네, 아까 건강과 자본주의는 양립 불가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세균이나 이런 데 노출되었을 때 항생제 같은 거, 항생제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돈 안 된다고 연구 안 합니다.
연구개발비보다는 선전해가 팔 수 있는 이윤이 생기는 광고비에 훨씬 더 많이 쏟아붓는 거죠. 그 있잖아요. 개 섞으라 하는 거 있죠. 뭡니까? 그 무슨 뭐 불감증 치료제인가 뭐 그런 거 있죠. 비아그라 같은 거. 예. 그런데 돈을 엄청 투자하고 지금 혈압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엄청난 수익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안 되면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백신도 범용 백신이 있답니다. 어디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이 안 되잖아요. 안 합니다. 돈이 되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가 후퇴를 하면 환경의 질이 일단 좀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출되거나 그 오염물질 같은 게 감소하고 그 자연 채굴이 좀 감소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이걸 또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걸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뭘 시도하는가 하면 경제가 힘든 시기인데 자연환경 같은 거는 유지하기 어려운 사치제다. 이렇게 간주하고 모든 보호수단을 제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가 규제를 완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독점 의약품 규제가 지금 풀린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한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유해 화학물질 안전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몇 개월 미루고 해서 지금 이제 올해 내로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유해 화학물질 안전검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습기 살균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버린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는 언제나 더 몇 배 파괴적이고요. 그리고 경제가 팽창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이제 끌어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해 화학물질 안전검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LG화학에 얼마 전에 인도에서 스타일렌 가스 누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안전관리 태만에 의해서 그런 폭발 사고가 났잖아요. 그 인도에 있는 사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보팔 참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위기는 이렇게 국가 간에도 남반구, 북반구 간에도 또 세대 간에도 다 이렇게 계급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형태의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그리고 부정의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폭염, 가뭄 이런 것들 전 지구적 기후 변화는 일단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닥칩니다. 하지만 기후위가 심화되면 취약계층,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 장애인, 땡볕 노동자, 농민, 소금꽃이 핀다고 해요. 아스팔트 철판 위에서 막 일하면 온도가 몇 도나 더 뜨겁게 올라가겠죠. 그런 데서 일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약자부터 더 위험해진다. 돈이 있으면 딴 데로 뭐 시원한 데로 가겠죠. 에어컨 틀겠죠. 나중에 이제 지치면은 그것도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악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요. 이 밑에 사진에 1인당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북반구, 유럽하고 아메리카죠. 북반구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지구온난화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바로 이 전부 남반구에 있습니다. 이게 남북 간의 차이라는 거죠. 이런 북반구에서 다 저질러 놓고 남반구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환경정의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독성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 악화가 빈곤한 그런 공동체에 떠넘긴 그 부담을 집중 이제 투쟁하면서 성장하게 됐는데요. 오염 산업과 폐기물 처리 시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동네에 가는 거죠. 지금 뭐 한국만 해도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한국만 해도 군위에 의료 폐기물 이런 거 군위에 뭐 몰랐는데 나중에 들춰보니까 그게 의료 폐기물이더라. 또 뭐 장전 마을에 막 이상한 담배 찌꺼기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전부 막 암에 걸리고 그런 일도 있고 그죠? 물론 뭐 다른 제3세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데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세대 간의 차이에서요.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있죠. 문재인한테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며칠 뒤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청소년들이 써야 할 탄소를 우리 세대죠. 우리가 이미 많이 써버렸어요. 6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청소년들이 분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야, 니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뭐 하노? 이거 아니거든요. 다 우리가 저질른 일입니다. 그래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매주 금요일 등교 대신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한 명이 시작해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모여들게 됐고요. 파리 기후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했거든요. 지금은 누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하지만 그거나 저나 자본주의 지속하는 거는 똑같겠죠. 예. 자본주의 경제와 환경 파괴. 지금 계속 제목이 똑같네요. 자원 수탈, 노동자 착취, 잉여, 이윤, 성장, 축적, 팽창. 이제 뭐 너무 이분 다 외우셨죠?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 순환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지구는 이제 폐기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TV 보면은 그 대량 생산에 그 지구의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했지만 의료, 미국에서 의료가 상품화니까 니 뭐 아파도 할 수 없다, 뭐 죽든지 돈을 내든지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다 민영화 시키면 곤란하죠. 그리고 공장식 축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100% 지금 우리가 척추동물이 100%라 그러면요. 사람이 차지하는 게 30%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잡아먹는 소, 돼지, 닭은 대충 얼마쯤 되겠습니까? 짐작컨대 30%? 너무 많나요? 여러분 매일 통닭 먹지 않습니까? 솔직하세요. 매일 지지고 볶고 돼지고기 요리 좋아하잖아요. 소고기 먹는 거 맛있다면서요. 얼마 차지할 것 같아요? 30%? 너무 많아요? 에이 설마 그만이 되겠나? 더 많습니다. 67%랍니다. 무려 70%에 가까워요. 그러면 야생 동물은 도대체 3%? 저도 이 소리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야생의 곰 뭐 보호해라. 보호할 게 없어요. 3%밖에 안 되는데 뭘 보호합니까? 인간이 더 많은데요. 우리 소, 돼지, 닭들은 무슨 죄로 태어났습니까? 인간에게 오로지 먹히기 위해서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바로 여기서 다른 거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닭이 옛날에는 뭐 6개월, 오래 살았죠. 6개월 만에 해가 뭐 먹고 했는데 지금요 45일 만에 생산합니다. 그래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막 강제로 성장 촉진제 해가지고요. 닭가슴살 좋아하시죠? 날씬해진다고. 닭가슴살 키우는데요. 너무 커가지고요. 성장 촉진제 때문에. 자기 뼈를 지탱을 못해가 관절염 걸려 닭이. 뼈가 다 부러져요. 그리고 막 그 암모니아 가스, 똥가스 때문에 막 눈알이 다 짓물러가지고요. 실명되는 닭들도 많고. 이런 닭을 우리가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잡아먹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공장식 농축산. 지금 이런 상태와 모든 것이 지금 상품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럴까요? 아, 오늘 닭은 못 먹겠네요. 대량 소비. 일회용이죠. 과식. TV 틀면 다 뭐 나와요? 맨날 먹방. 맨날 먹방. 우리는 오로지 먹기 위해서 살고 태어나가지고 소비자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도 소비자로 죽는데 이게 제일 끔찍한 소리라고 하셨죠. 그죠? 오로지 소비만 하다가 죽는 우리 자신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다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지. 오로지 소비자,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바로 이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뭐 환경 파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대량 폐기, 쓰레기 넘쳐납니다. 누가 치웁니까? 뭐 신문 보니까 고령 노동자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노동자 다치고 있더라고. 그분들이 다 쓰러지면 누가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지금 뭐 상품에 관한 것만 했지만요. 그 정신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경쟁에, 긴장에, 교통체증에, 쓰레기 오염에, 출퇴근 시간 많아, 장시간 노동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행 유지를 계속 하겠대요. 누가? 녹색 자본주의를 표명하면서. 인구, 비료, 거대한 이런 과속이 지구 환경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가라앉은 섬의 흔적으로 혹성 탈출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인류의 흔적이 있잖아요. 아마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물이 잠기고 있어요. 1만 명이 살고 있는 투발루. 상당히 물이 잠겨 50년 안에 이 지도 사라집니다. 어떡할까요? 이분들? 그냥 빠져 죽게 놔둘까요? 우리가 내려와야죠. 우리나라로 오실까요? 네. 허락할까요? 저기 국회에서. 남태평양 섬 키리바시라는 섬이 있는데요. 10만 명이 살고 있고 33개 섬나라가 있는데 2개 섬은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뭐 나우루 뭐 등등 많죠. 거기에는 난민을 또 수용하고 있다네요. 그 난민은 그게 뭡니까? 난민 생활입니까? 그게 감옥입니까? 곧 그거 난민이 사는 그곳도 물에 빠진대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녹색 자본주의를 표명하는 데서 거짓 해결책인 환경기술, 환경기술이 부족해서 지금 기후위기 왔는가 아이가. 그러니까 환경기술, 그러니까 기술만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속임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핵발전이라는 거 있죠. 네, 핵발전. 이게 사람들은 또 막 우리 뭐 진보주의자나 노동자도 막 이런 이야기 하대요. 그거 깨끗하잖아. 그걸로 다 이제 하는 거죠. 깨끗하긴 뭘 깨끗합니까? 여기 우라늄 채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가면은 엄청난 화석연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물은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핵발전 이거 안 됩니다. 풍력에 비해서 25배나 CO2를 발생시킨답니다. 그 처리까지 다 하면요. 운송 처리, 이 건설까지 다 치면은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고효율 신기술. 우리가 효율 좋으면 뭔가 좀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거든요. 이 고효율 신기술이 재본서의 역설이라 해가지고요.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LED 전구입니다. LED 전구를 쓰면은 에너지가 많이 절약된다면서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개 켭니까? 환하게 막 더 많이 켜. 뭐 돈 얼마 안 드는데 뭐 이래 되잖아.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만든다. 휴대폰은요. 신규 휴대폰 계속 나오죠. 다 바꾸잖아요. 청소년들은 더 바꾸.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은 그걸 보면 당연히 바꿔요. 왜? 친구들이 하고 있잖아. 왕따 되거든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휴대폰이 뭐 한 100만 원이 넘대요. 세상에. 전기자동차. 여행 더 많이 가죠. 더 멀리 가고. 냉장고. 열어보면요. 1년치 양식이 들어있어요. 냉장고 열면은 그게 먹을 게 1년치나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됐어요? 두레박에 그 우물 속에 잠시 보관했죠. 그리고 먹었죠. 그거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웃에 나눠주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 있는데 이웃 나눠줄 필요가 없죠. 다 자기 집 냉장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참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총량 거래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공장에서 어떤 기업에서 이걸 운영하면 탄소를 배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가적으로 얼마 정도 배출하겠다는 거를 전체 그 총량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오염 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그 배출권을 줍니다. 아, 이 회사는 뭐 얼마 정도 할 거니까 이 정도 하세요. 그럼 배출권 허가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허가증 내에서는 그걸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오염을. 근데 그거 이제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아예 얼마 이상 배출을 했으면 너가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가요. 이 기업들이 계속 오염을 하면서도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가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큼 배출하는 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200을 주는 거예요. 그럼 100이 남잖아. 더 해도 되겠네. 이래 되는 거죠. 그 남는 거는 또 어떻게 해요? 원하는 사람한테 팔아요. 이게 장사가 되는 겁니다. 기업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죠. 이게 2009년 유럽에서 이제 보수에서 출발을 했어요. 주장을 해가지고.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실패했죠. 지금 계속 오염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통제력을 갖기 어렵고 너무 낮게 책정되고 또 상쇄의 작용이 있는데요. 탄소를 상쇄한다는 게 산림 농장을 개발해가지고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나 그런데 산림을 키우는 만큼 이 배출할 수 있는 그걸 주겠다. 이제 이렇게 상쇄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림 농장이 뭐 계속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 죽고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잘 있는 숲도 다 훼손해가지고요. 그 토장민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짓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거짓 기술이요. 청정 석탄을 이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석탄이 어떻게 청정이 되겠습니까? 그럼 석탄을 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요거를 포집을 하든가 없애겠다는 거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요, 뭐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흡수하는 거 있죠? 이게 옆으로가 30km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다시 볼까요? 몇 번 봤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예, 30km가 필요하고요. 높이는 10m입니다. 이런 그 포집 저장하는 이 그 공장이 전 세계에 4만 개가 필요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걸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포집해가 뭐합니까? 이걸 액화를 시켜요. 기체를. 기체가 액화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나중에 다시 폭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바다에 넣는답니다. 바다에 이제 이 말은 화석을 계속 떼서 자본주의를 지속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속임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 지구공학적 탄소 경제 태양광 반사하는 거 있어요. 이제 성층권에다가 이산화황을 막 뿌립니다. 구름을 만들겠다는 거죠. 가짜 구름. 뭐 캠트레일이라고도 뭐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산화황을 뿌려가지고요. 햇빛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아, 살고 싶다고요? 매일 잠만 자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합니까? 광합성을 못하면요. 거기 있는 이산탄소 다 배출할 거 아니에요. 호흡만 하면 식물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를 도대체 얼마나 덮어야 이렇게 태양광을 막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덮었다고 쳐요. 덮었는 그 구름이 요 있습니까? 요 안 있고 만약에 자기 나라 시원하게 하려고 이제 덮었다고 쳐요. 바람 불어가 졸로 가면 전쟁 나는 겁니다. 왜? 졸로 가면 그쪽에서 광합성 안 되고 농사 망하면요. 우리 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상 악화가 되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덮었는데 혹시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온은 막 폭발적으로 빠르게 솟구치겠죠. 그리고 하나 빠진 거 있는데요. 이거 덮었다고 해서 이산화탄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눈속임인 거죠. 태양광 뭐 또 패널 뭐 이런 거 해놓은 거는 다 뭐 햇빛 없는데 끝이죠. 사람도 못 살아요. 햇빛 받아야 비타민 D 합성되고 우울증도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면역력도 햇빛 없으면 우린 그늘에서 드라큘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농산물 에너지로 바이오 연료라는 거 있죠. 이제 벌목 회사들이
열대우림을 다 파괴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토착민을 일단 다 쫓아내야 되겠죠. 파푸아 섬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근처인데요. 거기에 토착민을 다 쫓아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파업류나 설탕이나 이런 거 플랜테이션을 막 재배를 해요. 근데 그 경제 발전 명목으로 그렇게 해서 막 숲을 훼손해요. 그 숲을 다 태워요. 태우면 어디 가요?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방출됐죠. 그 방출됐고 그리고 그 플랜테이션 하는 과정에서요. 그 공장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착유 공장에서. 그 화학 물질 때문에 폐수가 돼가지고 거기 사는 토착민들이 마실 물이 없대요.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 쫓아내면 이 사람들 무슨 일이에요? 거기서 먹고 살았는데 할 수 없이 그 노동자가 되고 일을 하는 거죠. 빈민이 되는 거죠. 이런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어떤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한국의 포스코하고 무림페이퍼가 벌써 11년도에 거기 들어가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이 우리 정부가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면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 세금이 지금 그걸로 들어가 가지고요. 파푸아 토착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 것 같은데 다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다 저금했는 돈 다 그걸로 가는 겁니다. 저금하지 마세요. 은행에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일러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쑥 돌려다 옥 하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총을 겨누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기만 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이런 난리죠. 이게 제국주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설명한 이것이 바로 녹색을 표방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걸 상품화를 시키고요. 자본 축적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물 하나하나를 다 상품화, 다 가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영혼이 결코 녹색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영혼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녹색 소비를 하면 왠지 뭔가 그래도 양심에 좀 면죄부가 될 것 같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소비주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위장술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선전 나오잖아요. 녹색 기업입니다 하면 왠지 그거를 써주면 좀 뭐 괜찮을 것 같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안 돌아오죠. 기업한테 돌아가지 않죠. 우리 사는 사람들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걸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 걱정을 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에 한국판 그린 뉴딜을 좀 보겠습니다. 그린하고 디지털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는 살림의 길과 반대로 가는 역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는 말은요. 30년까지 45% 이상을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감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언만 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는요. 7기가 아직 증설 계획에 있어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하지 않고 화석 연료를 꺼내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증설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해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지금 투자 건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석탄 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 온실가스 막 내뿜고, 동해안에는 핵발전소, 핵폐기물. 이거 뭐 동서로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외국에는요 10% 감소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25% 증가 지금 했다는 거죠.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 맨날 들어도 까먹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24기가 있고요. 건설 중에 4기가 있고요. 신규가 준비 중에 7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위험천만 핵폐기물 해가지고 이 핵폐기물 이대로 이래가 있어가 되겠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네요. 핵폐기물에 쓰러졌네요.
또 여기 어떤 사람이 있네요. 되게 많이 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는 드럼통 들고 그 대구백화점 근처 일대에 이렇게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놈 드럼통이 폐기물이 지멋대로 굴러가가지고요. 허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요. 이 참 기후위기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정한 뉴딜이라면 식량 작업해야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작업률이 식량 작업률, 곡물 작업률이 2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수입이라는 거죠.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오로지 그냥 쌀을 제외하면은요, 3.1%밖에 안 돼요. 와, 나머지 다 수입. 그러면 정말 아까처럼 식량 서로 안 팔겠다. 자기 나라 가뭄 들면 안 팔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GMO 먹어야 되는 겁니까? 녹색, 그래서 농민, 농촌을 살리는 이런 그 대전환이 필요하다. 녹색 자본주의, 녹색 분칠이라고 하죠.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태 위기를 해결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 산업 이제 5G, 뭐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스마트 병원까지 해서 24시간 민중을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처음 듣는 소리라고요? 지금 24시간 감시 안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올 때 보면은 다 지하철 다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 뭐 했어요? 확진자 동선 추적 바로 찾아내잖아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감시 자본주의라고 합디다. 모든 사물에 센스를 장착해가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그린 뉴딜이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기술 영역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51%를 소모한답니다. 우리가 컴퓨터 만지고 이러니까 이거 뭐 이산화탄소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쉽잖아요. 이거 리튬 전지 캐고 이런 원석을 캐는데 저기 콩고 아동들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운송해서 폐기하는 데까지 이 동영상 하나 돌리는데 큰 공장 하나 돌리는 것만큼 이산화탄소가 나온답니다. 이산화탄소가 온실 총량의 23% 배출이에요. 이거 한다고 기후위기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7위네요. 7위. 예, 7, 8위쯤 되는데 12년도 거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지금 코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코리아 코자 저쪽 끝에 빨간 것이 코자입니다. 이 앞에 제일 앞에 여기 아이슬란드 거의 노르웨이 거의 100%에 가깝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40% 재생에너지 쓰는데요. 한국은요 4.4%인가 였습니다. 5%가 안 됩니다. 그것도요 폐기물 소각해 갖고 나온 재생에너지가 대부분입니다. 태양광을 누가 산빛 아래 짓습니까? 그래서 태양광을 지니까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욕먹잖아. 홍수 막 유발한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태양광은요. 주차장 사람 요 서 있는 거 바로 위에 천정에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빌딩 건물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그 가는 데 있죠. 거기 방음벽에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옥상에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외국의 거를 잠시 보면 파리 같은 경우는 파리 시내에 운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대중교통 이런 거 쓴다고 하고요. 주차장 면적의 절반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게 자전거 타고 오라는 거겠죠. 그리고 뭐 쭉 있습니다만은 파리 시민 식량 주권 확보. 그러니까 식량 작업을 하라는 거죠. 우리 도시에서 뭐야 딴 데서 다 가져오잖아요. 쿠바나 이런 데 가면 다 작업자족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탄소 국경 조정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 수입 물건에 석탄 화력 발전소로 만들어낸 물건이다.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유럽연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다석탄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수출 못하는 겁니다. 그래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생태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생태교육은 바로 자본주의의 반대입니다.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게 생태교육이죠. 생태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향 조정했고요. 60%. 중국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내연 기관을 생산을 금지하겠다. 중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베네치아가 그 물에 잠기면서 바로 환경교과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했어요. 대만, 뉴질랜드 마찬가지고요. 한국은요. 우리는 입시 공부해야지 좀 있으면 수능입니다. 전국의 환경교사가 42명밖에 없다니 좀 충격적이에요. 이런 무슨 환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미래 세대 학생들이 우린 알고 싶어요. 환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없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가끔씩 제가 가르칩니다. 답답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환경교사를 하나도 안 뽑았대요. 도대체 국영수 선생 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학교에 10명 이상씩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 말 배운다고. 예. 지금 한국 실정은요, 2000시간 이상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독일에 비하면 5개월이나 더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벌써 올해 택배 과로사 13명. 산재 사망률, 세계 자살률 1위, 산재 사망률 1위. 또 대량, 죄송합니다. 대량 실업이 예고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아직도 성장해야 된다. 성장 중독인 자본주의에 있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산재 사망률이 하도 많아가 영국은 기업 살인이다 이렇게 바꿨대요. 이름을. 그랬더니 그리고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죠. 그랬더니 한국보다 25배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로 도대체 돼야 되겠는가?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 생산 수단은 사회화, 공공화돼야 되겠고요. 기본적 필요 충족하는 그런 상품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기간 공공재, 상하 수도를 민영화하면 되겠습니까? 물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철도, 전력 마찬가지고요. 화석연료 그만 파디비고 재생에너지 해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금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문 대통령께서 160조 원을 투자해가 내년에도 20조 원을 투자하는데요.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그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일자리 자 여기 있으니까 와서 일하세요.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바로 유영대 쌤처럼 이런 거 다 하고 동영상도 찍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이게 얼마나 좋죠. 이런 일자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같이 막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음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가면 다 비정규직이죠.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알바. 그건 임시 방편이죠. 좀 있으면 시간 지나면 일자리 다 쫓겨나잖아요. 그죠? 무료 대중교통. 에너지 제로 하우스인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작업자들, 식량 말할 것도 없고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지금 등록금이 집 재산 좀 털어야 되죠. 예. 한 명 보내려면 1,000만 원? 4년 보내려면요. 4,000만 원. 네, 4천만 원에서 1억. 먹고 사는까지 하려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도시화. 좀 있으면 수능을 치는데요.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수능 평생 아이들이 공부해서요. 다른 거 춤도 한 번 안 추고 노래도 한 번 못 부르고요. 평생 공부해가지고 딱 하루 만에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취업을 하든 일을 하죠. 근데 지금 12월 며칠 딱 하루 남았거든요. 그 날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머리 싸매고 잠 못 자고 정말 똥도 누로 못 가요. 너무 불쌍해요. 다 막 변비 걸려가 배 아프다 하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맨날 하다 앉아 있다 보니까요.
허리 척추는 다 삐뚤어져가 있고요.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미래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일구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오로지 태어나서 그 입시 그거를 위해서 달려. 또 그걸 치면 뭐예요? 대학 가면 뭐합니까? 또 취업 공부하자. 졸업했어요. 취업돼요. 됩니다. 이런 거를 다 줄이려면요, 기차, 이런 거, 일터 중심을, 지역화를 해서 그 도시화를 할 게 아니고, 일터가 바로 요 내 지역 안에 있다. 먹는 것도 여기서 해결하고, 그러면 차를 탈 일도 별로 없어지죠.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요, 관측 결과가 과학자들이 관측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 범위가 보면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쫙 이제 예측을 해놨어요. 기온 상승이고요. 이거 해수면 상승 예측 범위인데요. 항상 예측 범위의 최고치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예측 범위보다 막 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2019년도까지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제 이게 뜨거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면 2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구 생태계는 못 견뎌냅니다. 중간에 있는 생물들은 다 극지방으로 이동하다가 가기 전에 벌써 다 죽고요. 왜? 이게 더 빨리 이동하거든요. 그러고 해수면 올라가고 등등이요. 다 지금 그렇게 더 뜨거워지기 전에 새로운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후변화 말고 지금 체제 변화, 이게 절실하다 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서서 기후정의, 생태혁명을 해라, 생태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풍요로운 평등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기후정의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이거에 맞선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제시한 건데요. IPCC는 정부 간 협의체고요. 국제 단위라면은 그걸 해서 코펜하겐에서 아무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2010년도에 세계 민중대회를 열게 됐어요. 우리 민중들이 나서야 되겠다 해서 코차밤바에서 민중협약을 선언했습니다. 해서 보면요. 모든 이의 기본적 필요 충족, 그리고 식민주의, 제국주의, 개입주의를 제거할 것, 독성, 방사능, 폐기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탈식민지화를 의미하고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발전 기회를 상실에 대한 비용 및 기술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떠맡아라. 부유국들이 바로 이겁니다. 선진국들이 야기한 기후변화 때문에 이주를 강요받게 될 수억 명의 사람들을 책임져라. 바로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요. 자유무역협정, 모든 생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적용, 현재의 기술 패키지, 즉 농화학물, 유전자 조작, GMO, 오직 현재 위기를 악화시킬 뿐인 잘못된 해결책인 바이오연료, 지구공학, 나노기술, 의 제시를 거부한다. 해서 더 있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해봤고요. 진정한 생태혁명은 자본주의를 종식시키는 거다. 가장 절박한 필요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사연에 계시는 홍성용 소장님께서 풍요로운 평등사회 이런 걸 주장하셨는데요. 제가 잠시 적어봤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물적 토대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축소해라. 4시간 노동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물건이 있어가지고 냉장고 안 사도 되고 요즘 사면 다 일회용이죠. 좀 있으면 다 부서지고 또 사야 되고 또 휴대폰 몇 번 바꿨어요? 계속 바꾸게 만들죠.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좋은 물건을 딱 만들어 놓으면 다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 쓸 필요가 없네요. 돈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안 벌어도 되겠네요. 그럼 노동을 적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네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소외된 노동 및 잉여 노동을 강요할 수 없는 생산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권리를 보장해라. 자연환경에 대한 비착취적, 다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적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그런 거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현시켜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등 많지만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런 사회가 되려면 생태적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하고 노동계급 운동을 하시는 분, 연대와 단결이 최고입니다. 과거에는 늘 그랬죠. 너는 환경 뭐 시민단체, 너가 뭐 해가 안 된다. 노동에서 모든 게 결정되잖아. 계급 문제잖아 하면서 도외시했잖아요. 또 환경단체는 맨날 노동 그것만 하면 되냐. 환경이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금 이제 같이 절멸하는 단계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심각성을 좀 알고 같이 결합해갖고 단결 투쟁하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보 모랄레스라는 분은요 원주민 대통령입니다. 볼리비아예요. 그래서 지구 생명 인류를 구하기 위한 10계명을 말씀하셨길래 제가 봤습니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를 끝낼 것. 2008년도에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중지할 것.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없는 세상을 만들자.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 다 파 쓰지 말고. 청정에너지를 개발하자. 지구를 보호하자. 기본 서비스를 인권으로 취급을 할 것. 불평등과 싸우자. 문화와 경제의 다양성을 고취시키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 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칼 막스가요. 자본론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더 높은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이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만큼 불합리하다. 그러니 사회 전체, 국가, 심지어 동시대의 모든 사회를 다 합치더라도 이 지구의 소유자일 수는 없다. 그러니 단지 지구의 점유자이고 지구에게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며 뒤를 이을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상태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벌써 칼 막스의 자본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 청년들이 계시네요.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음대로 지금 계속 이래 쓰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흥분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기후위기 원인은 이제 아직도 부정하십니까? 이 체제라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에 있습니다. 대량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도돌이표. 그것 때문에 화석연료 증가되고 있고요. 지구는 하나뿐인 복합 생태계입니다. 연결돼 있죠. 이쪽이 아픈데 이쪽 발가락 아픈데 이쪽 안 아픕니까?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독점 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이 전부 단결 연대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정의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안 보면 모릅니다. 뭔지 그랬지? 맨날 출퇴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몰랐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나라입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국회는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 시민단체에서 했더니 9월 20 며칠 날 국회에서 이걸 선포했어요. 근데 이제 뒷감당,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본주의 체제 전환 없이 기후붕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가톨릭에서도 나왔어요, 지금. 생태위기. 지금 당장 행동할 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금 당장 행동할 때랍니다. 그러니 이게 내가 관련 없는데? 뭐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급박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자꾸 들으면 정말 급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있다 보니까 물 틀면 잘 나오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좀 틀고 괜찮던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살고 싶다.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